주식시장이 붕괴되더라도 버텨내줄 수 있는, 또는 주식시장이 붕괴될 때 오히려 수익이 나는 자산을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 첫 번째 후보는 바로 안녕하세요. 28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에는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초빙 교수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어떤 독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인데요. 독자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주식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좋지만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등하다가 폭락할 위험은 없나요?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29년 대공황입니다. 파란 선은 미국의 S&P 500 지수,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죠. 그리고 검정선은 GDP인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가는 고점에서 80% 폭락했고요. 그리고 GDP는 고점에서 30%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세계 금융 대공황, 또는 그냥 더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부르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고, 이 이후 1950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에 21년이 지나도록 주가는 대공황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급작스럽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 동의합니다. 가능성은 낮다 보지만 그런 위험이 없다고는 말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산 배분하자 맨날 그렇게 외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최근에는 없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옛날 1929년에는 정책 당국들이 근본위기에 묶여서 제대로 대응 못했는데 이제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다,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의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끔찍하죠? 잃어버린 30년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주가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일본처럼 세계 넘버 2까지 갔던 경제가 무너져서 30년 넘게 주식시장이 전고점을 회복 못하는 걸 보면, 또 얼마 전 제가 대만의 잃어버린 30년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은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주식시장이 붕괴되더라도 버텨내줄 수 있는, 또는 주식시장이 붕괴될 때 오히려 수익이 나는 자산을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 첫 번째 후보는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1989년 기록했던 고점을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는 일본 경제의 상황을 보면서 대체 우리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저런 끔찍한 위기가 왔을 때도 자산을 지킬 수 있는가 질문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첫 번째는 미국 국채입니다. 그림 보시면 대공황을 전후한 1900년을 100으로 해서 주식 수익률과 채권의 수익률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채권이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는 걸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하죠? 왜 그런가? 불황이 올 때마다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그냥 외워두십시오. 디플레이션이 벌어지고 경제가 무너질 때마다 채권의 가격은 폭등한다. 그럼 채권은 어떨 때 망가지냐고요? 인플레가 날 때 망가집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비한 자산을 또 들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다음 그림은 바로 대공황을 전후한 주가와 금 가격의 동향을 살펴보는데, 절대 수익만 놓고 보면 당연히 주식이 낮습니다만 금이 어떨 때 역할을 해주는지 그림에 잘 나와 있죠. 대공황이 벌어져 경제가 10년 넘게 장기 침체를 보이고 있을 때, 그때가 금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때입니다. 결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붕괴, 정부가 돈을 무한정 풀 것이라는 어떤 기대들 부각되며 인플레에 대한 기대들이 좀 부각되는 시기에는 금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걸 우리 이 자리에서 금방 확인할 수가 있네요. 세 번째입니다. 자, 금은 수익률은 굉장히 낮은 대신 경제가 붕괴되는 시기,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다 약화되는 시기에 좋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자산은 없느냐? 있습니다. 그림 봐주시죠. 파운드에 대한 달러의 환율인데요. 파운드당 달러니까 앞에 파운드죠. 그 말은 뭘 뜻합니까? 환율이 내려 흘렀다라는 건 파운드 약세라는 뜻입니다. 뭘 뜻하죠, 이거? 기축통화 국가가 붕괴될 때는 새로운 기축통화에다가 돈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기축통화는 어딜까요? 제가 봤을 때 한 10년은 미국인 것 같아요. 20년 뒤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나라가 부각될 수도 있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안전자산, 기축통화의 국가에다가 돈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가 붕괴될 때는. 이 장기간에 걸친 거의 150년이네요. 남북전쟁 이후에 파운드 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일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경제,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제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하자. 그게 아마 비트코인에 대한 인기가 이런 데서도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낮은 가능성이지만 다음번 기축통화는 비트코인일 수도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에 아주 소액의 돈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축통화 국가의 채권이 불황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자산이고, 거기다가 소량의 금이나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정도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좋은 보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 보시죠.
1981년부터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에 분산 투자했을 때의 성과입니다. 파란 선이 미국 국채에 70% 투자한 성과인데 2020년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가 났네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예, 주식시장 붕괴될 때 채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물론 이제 2021년에는 채권이 부진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주식에 일부 투자를 하고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놓는 게 가장 뛰어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보장 또는 보험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국내 주식같이 리스키한 자산에 좀 많이 투자하세요. 근데 일부라도 좋으니 미국 달러 표시 국채같이 안정적인, 그리고 불황이 올 때마다 강해지는 자산에도 일부 투자해두는 자산 배분을 통해 이 자산 배분이 또 불황이 왔을 때 힘을 발휘할 때 고평가된 미국 국채를 팔고 저평가된 한국 주식을 사는 그런 리밸런싱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더 나은 투자 성과도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